뉴스브리핑 시간입니다. 신두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네. 앞서 제가 약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응급실 운영상에 대한 우려가 높고 추석 연휴가 곧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놨죠, 오늘. 네, 정부는 이제 오는 4일부터 군의관과 공보위를 진료 제한 응급실에 긴급 배치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오늘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응급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박 차관은 군의관과 공보위 등 대체 인력을 조속히 배치하겠다면서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이달 4일에 배치하고 9일부터 8차로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위를 위원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부터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을 열어서 매일 응급실 관련 사안을 안내할 계획이고요. 복지부는 9월 11일부터 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중증 응급 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언론 보도 통해서 지금 응급 환자들이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뭐 뺑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죽고 말이죠. 이렇게 사망 사고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파고 있습니까? 이 현실을. 네, 의료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정부는 전반적인 응급 의료 역량을 볼 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응급실 붕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에서 99%인 406곳은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네. 또 27곳 약 6.6%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일주 6,669개의 97.5%에 해당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신고 기준으로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곳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1,504명이었는데 지난달 26일 기준 1,587명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다만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라서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평시 대비 73.4%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일부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전문의 사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개선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국대 충주병원은 총 7명이 전원 사직할 예정이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의 설득으로 2명이 복귀했고요. 애초 응급실 운영이 중단될 위기였지만 현재 야간과 주말에 한해서 운영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은 오늘부터 성인 야간 진료가 제한되는데 추석 연휴에는 정상 운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지켜보겠습니다. 최근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확한 영상이 아니다 이런 뜻인데 이 정확한 거는 좀 소개해 주세요.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신체하고 네. 얼굴을 다른 사람 것을 그렇죠. 그런 이제 뜻이죠. 그 모방해서 이제 그 디지털 영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내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랑스에서 했듯이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이번 범죄 즉 허위 영상물 등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이 계정 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도 잘 주지 않는다. 이렇게 수사상의 어려움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신두식 기자였습니다. 정치 돋보기 시간입니다. 사실 저도 돋보기 안경 비슷한 걸 쓰고 있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쇄를 크게 해야 되는데 이석호 기자 글씨를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부터 크게 하겠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개원은 이미 했는데 네. 개원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석 달 만에 늑장 개원식을 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기록이 있네요. 이게 가장 늦게 개원식을 한 겁니까? 역사상?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정기국회 개원식을 겸해서 이제 개원식이 열렸는데
그 대통령은 불참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6공화국 들어서 처음인데요. 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선서를 마친 뒤 개원사에서 뒤늦은 개원식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서도 이제야 했다.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는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맨날 싸우지만.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개원식을 늦게 했죠? 그냥 뭐 모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원래 않습니까? 지난 7월 5일 날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최상병 특검법,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으로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미뤄진 거고요. 이제 기존 최장 지각이 지난 21대 국회였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47일이나 더 늦어졌고요. 그렇군요. 네. 아, 그랬단 얘기고 이번 국회 정기국회잖아요. 임시국회가 아니고 네. 아무래도 지금 9월이죠 지금. 그렇다면은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 이게 좀 관심이고 또 이게 여야가 굉장히 충돌할 것 같은데요. 네. 예산안을 보면 올해보다 3.2% 증가했습니다. 규모로 677조 원이고요. 국민의힘은 대규모 삭감 증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이라면서 대규모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세부적 과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여야 대표회담에서 물론 이제 뭐 큰 틀에는 합의가 됐어요. 근데 이제 금투세가 금융투자 네, 소비세인가요? 맞습니다. 금투세나 저출산세 입법과제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제도 보완 이런 거는 의견을 모았는데 네. 지금 이제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그러니까 이런 그 핵심 쟁점이라고나 할까요? 여기 대해서는 아직 견해가 여전하잖아요. 전해차가. 네, 야당이 추진하는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 개발 의혹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도 이번 정기국회 뇌관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이 특검 4국조를 모두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야당과 정기국회 내내 이 문제를 두고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국회가 열리면 우리 불교계 여러 입법 과제라든지 현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의원들이 입법을 하거나 뭐 조계종이 또 네. 이렇게 제안하거나 이러는데 뭐 좀 관심이 있습니까? 네, 먼저 가장 큰 화두는 국민의 행복과 안정적인 전통 문화를 전승하는 게 전승문화를 전승하는 건데 이게 또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제 가장 먼저 눈앞에 있는 건 선명상, 이제 진우 스님이 가장 강조하는 거죠. 선명상을 보급하고 또 대중화시키는 일이잖아요. 이제 진우 스님은 국민의 정신 건강 이것을 위해서 종단 차원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국제 선명상 대회가 열리는데요. 네. 진우 스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명상이라고 명명을 해서 어릴 때부터 그 선명상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 해서 스스로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스킬, 방법을 이제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고 오는 9월 28일 날 광화문 대법회에서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선을 좀 보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이번 성명상 대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좀 획기적인 걸 많이 보여주겠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다양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해요. 선명상 보급을 위해서. 선명상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치권도 좀 많이 서포트가 이제 지원이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선명상 확산을 위해서는 뭐 단순히 이런 뭐 보급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 기반 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앱 개발이라든가 뭐 이제 명상 대회도 뭐 정례화 시킬 필요도 있고 또 이런 템플 스테이랑 이제 엮어서 이제 선명상하고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명상은 종교를 뛰어넘어서 행동의학으로 인정받을 만큼 대중화됐습니다. 예.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는
1년 동안 명상을 체험하는 비율이 전체 인구의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이제 국민의 뭐 행복 지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선명상을 통해서 사회 평화를 이루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불교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현승 국회 정각회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고요하고 어두우면은 남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인격을 성숙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내가 고요하면 늘 즐겁다는 상락아정의 부처님 가르침을 새겨서 우리 국회 정각회가 앞장서서 성명상 보급에 나서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 가운데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기자들과 밖에 있는 분까지 합쳐서요. 저는 행복합니다. 예, 마음만이라도 그렇게 먹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다른 안건이 또 있어요. 문화재 관련료 감면 지원 방식의 변화. 이건 뭐냐면 이제 이게 전통 사찰 그 문화재 구역 입장료가 폐지됐는데 그거를 이제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나 이제 국고로.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변화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감면 비용은 이제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불교계에선 손실 보상이나 문화유산 관리비 보전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요. 네. 이제 국고 보조금 집행과 정상 방식은 이제 연구조사 등 목적 사업 진행 체계에 따른 것이거든요. 예. 일상적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사찰 운영 체계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또 관심이 뭐냐면 지금 사찰들이 전기요금을 많이 내고 있다. 이게 부담이 된다 그러는데 이거 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개선 네, 방안이? 그 전기료가 과도하게 네.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제 주택이나 일반용 전기 요율을 적용해서 사찰 전체 예산에서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또 이 밖에도 뭐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 재평가, 보상제도 도입 등 뭐 전통 사찰 경례 지목 현실화 등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예,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군요. 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전기도 좀 아껴야 되는데 말이죠. 좀 끄고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석호 기자였습니다. 잡화 상점 시간입니다. 권금주 기자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중국 출장 다녀왔죠? 네, 다녀왔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갔다 왔어요? 지난 일단 일정을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26일부터 금요일 지난주 30일까지 이 한국 불교 지도자들의 성지순례를 제가 동행 취재를 했고요. 예. 장소는 중국 산서성 대동입니다. 예, 대동이요? 네, 이걸 대동하고 갔나요? 이 산서성 대동은 예. 중국이 5호 16국 시대부터 남북조 때까지 좀 분열의 시기였는데 요 4, 5, 6세기 화북 지방에 들어선 북이 왕조가 이제 지배 아래 있었던 곳이고요. 이 북이 때 불교는 우리나라와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4세기 말에 우리 한반도 3국으로 이제 불교가 전래가 돼요. 고구려를 예. 통해서. 네. 북위에서 고구려로 전래가 되고 그 이후 뭐 백제, 신라 등의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번에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 한국 불교 19개 종단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 한국 불교 종단 협의회가 네. 이 불교의 원류 뿌리를 좀 살펴보러 대동으로 간 것이라고 할 수 예, 있죠. 우리 한국 불교의 그 원래 뿌리를 찾아서 이렇게 네. 갔다 왔기 때문에 뿌리를 들고 왔어요? 뿌리를 좀 캐려고 했습니다. 뿌리를 뭐 인삼이요? 네. 예. 어디 다녀왔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그 첫날에 먼저 좀 소개를 드리면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운강석굴입니다. 예. 이 운강석굴은 중국의 3대 석굴, 도낭막고굴 그리고 용문석굴과 함께 중국의 3대 성지 석굴이고요. 약 1km 되는 길이에 암벽 벼랑을 파서 대굴, 중굴 뭐 한 250여 개의 굴을 팠어요. 근데 이 안에 석상만 5만여 개가 넘습니다. 와. 그래서 굉장한 곳이고 5, 6세기 때 제작이 됐는데 이 수천 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좀 위압감이 커요. 그래서 사실상 고개를 이렇게 젖혀야만 이 시선에 다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과연 그 당시에 장인들이 어떻게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과연 무슨 도구를 사용해서 조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아주 규모가 큰데 이 불교에서 근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 당시 장인들의 불법을 그 수용하는 능력과 또 정진하고자 하는 의지, 뭐 예술적 솜씨를 좀 다양하게 삼박자로 볼 수 있는 불교 문화유산입니다. 예.
굉장히 규모가 크군요. 네, 저같이 목 디스크 증세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엄청나다는. 엄청납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이 패불 정책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런 식인데 이렇게 거대한 문화유산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때 북이 때는 5세기에 태무제 때 그 패불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운강석굴은 그 패불을 경험하고 난 후, 패불 정책이 그러니까 결국에 폐지되고 난 후에 이제 들어선 이제 문화재입니다. 어쩌면 불교를 다시 부흥하고 일종의 이제 영원하도록 기원하는 목적으로 그 당시에 다묘 스님이라는 분을 예. 통해서 발언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바람이 담겨 있어서 더 크고 웅장하게 표현이 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많은 곳을 다녀온 것 같은데 이제 특히 이게 절벽 틈에 매달려 있는 듯하게 건립된 사찰도 있고요. 그렇죠. 와, 이 현공사라고. 절경이네. 네, 절경이죠. 예, 오대산도 다녀오시고. 무엇보다 정말 절경은 오대산입니다. 해발 3,000m입니다. 꽤 오대산이. 높네요. 네, 그래서 정말 그 구름을 깔고 앉았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데 예. 실제로 산 봉우리가 구름보다 위에 있어요. 제가 보고 왔거든요. 구름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봤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 이 오대산은 대단한 곳인데 네. 절강성 관음도량 보타산과 안휘성 지장도량 구화산 그리고 사천성의 보현도량 아미산과 더불어서 중국의 4대 불교 성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오대산의 문수신앙의 성지입니다. 이곳은. 문수신앙. 네. 예. 문수보살이 1만 보살을 이끄는 곳이라고 해서 오대산은 그 중에서도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데요. 예. 오대산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우리와도 깊은 인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강원도 오대산이 네, 그렇죠. 있죠. 그 월정사가 이제 중국 오대산과 좀 관련이 깊은데 그 말씀 제가 아까도 드렸듯이 문수보살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신라 고승 자장율사가 이 중국 오대산을 실제로 순례를 하다가 노승으로 나타난 문수보살을 친견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노승으로부터 문수보살로부터 사리와 가사, 뭐 부처님 사리 가사 바루를 이제 받고 이걸 들고 이제 국내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중국 오대산과 어디가 비슷한가를 전국을 찾아다녔다고 해요. 근데 가장 비슷했던 곳이 이 강원도 오대산. 그래서 이름을 짓고 월정사라는 절을 짓고 이제 수행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 밖에도 오대산에는 50여 개의 사찰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와 제가 아까 인연이 굉장히 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장율사 말고도 네. 그 왕후천축 국전이라는 네, 이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그 행적을 담은 책이죠. 그곳을 집필한 이 신라 고승의 해초 스님의 수행처인 금산사도 이제 오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굉장히 깊은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비롯해서 다른 종단 지도자들이 한국 불교의 뿌리를 좀 돌아봤다라고 말을 하고 밝히는데 네. 요 진우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인터뷰를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실은 중국과 우리 한국 불교는 역사적으로 보면 벌써 1700년이 되었습니다. 자장율사의 문수보살님과의 인연이 담긴 태화지에서 느꼈던 감동과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참가 대중 모두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반겨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오대산을 와보긴 했지만 오늘처럼 뭐 중대, 북대 이런 쪽으로는 안 와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고. 예.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이 오대산에서 108배를 올렸죠. 네, 그 진우 스님은 지난 2022년 10월 5일에 이제 37대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108배를 꾸준히 한 것으로 이제 하신 것으로 알려져 그럼요. 있죠. 예. 네, 근데 이 순례 기간 동안인 8월 28일에 취임 700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700일 기념으로 오대산 현통사에서 108배 수행 정진을 하셨죠. 예. 자, 이 중국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얘기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아이템 하든가요? 뭐 상관없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권금주 기자였습니다. 문화청학동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교의 가르침을 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망한 책을 소개합니다. 저자인 이찬훈 인제대학교 인문문화학부 교수를 김복래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김복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불교의 핵심 진리가 뭐냐고 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연기, 중도 이런 거 많이 얘기합니다만
이 불이라는 관점을 이찬훈 교수, 인제대 교수죠. 이 불이라는 관점을 드러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찬훈 교수가 쓴 불이 문을 넘어 붓다의 세계로라는 책인데요. 초기 불교에서 화엄까지 불이 사상으로 꿰뚫어본 불교라는 부제에서 나타나듯이 초기 불교부터 부파 불교, 대승 불교 그리고 화엄 사상의 가르침을 불이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정년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시점에서 그동안 읽어온 학문의 매듭을 지어보고자 하는 뜻에서 불교 공부의 총괄이면서 또한 불교의 주된 흐름을 불이 사상으로 정리한 일종의 불교 통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불교 통론이라고 하셨는데 핵심을 관통하는 것이 불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불이다 그러면 이제 둘이 아니다 그런 예.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둘이 아니다는 관점에서 여러 이 불교 사상들 그동안의 사상들을 이제 장단점을 밝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시대에 따른 이 논리의 변화 발전 과정 이런 것들을 순서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불교 사상의 흐름에 대해서 나름의 이제 교상 판석을 했다 하는데 이제 스스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네. 보통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뭐냐고 할 때 연기, 중도, 불이 이렇게들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불이라는 용어가 더 적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유 교수는 이제 있다 없다 유무불이 또 하나와 여럿 일다불이를 핵심으로 하는 이 불이 사상이 강조점만 달랐을 뿐 불교사에는 그대로 관통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 불이 사상이 불교의 실천적 특징을 연기나 중도보다 더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기 관계에 의해서 세상 만물이 얽혀 있다. 그럼 그래서 그게 어떻단 말인가?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또 뭐 예를 들어 중도처럼 있음과 없음은 극단이니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것도 똑같은데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이런 좀 실천적인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할 때 저는 이 불이사상, 불의의 깨달음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예. 이 불이 사상의 관점에서 이제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좀 풀어줄 수 없을까요? 예, 연기나 중도에 내포된 의미를 불이라는 말로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기다, 중도다, 불이다 하는 말이 다 이제 개념이고 또 달을 가리키는 예. 어떤 손가락에 비유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활발한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용어가 있다면은 그걸 사용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둘이 아니다는 것은 이것과 저것 이렇게 이제 이분법에 친숙한 보통 우리들에게 그런 사고 습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는 측면을 주목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불교사를 보면 가르침의 핵심은 그대로지만 그 표현 방식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면서 이게 오해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주 이 교수는 아주 매의 눈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교가 시대의 요구에 응하고 또 사상적 혼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강조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유무불이를 놓고 본다면은 때로는 유에 치우치고 또 때로는 무에 치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중도 사상은 무에 무게가 실렸다면은 유식 사상은 유에 무게가 실렸다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역시 불교사가 전체적으로 이 논리적 발달을 기해왔고 그것이 화엄 사상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가르침이 화엄을 중심으로 회통이 되고 나아가서 선과 교회 가르침이 회통이 된다면은 불교가 더 힘있게 세상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과제가 다양한 가르침을 회통하는 건데 그게 불의 사상으로 가능하고 또 현대의 재반 문제를 풀어가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어떤 불교의 가르침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최고다라고 한다면 바르다 보기 어렵겠죠. 그런 면에서 뭐 예컨대 뭐 교를 좀 낮춰보고 예. 뭐 선을 높여본다든가 선 중에서도 뭐 어떤 선이 제일이다 이런 입장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실천이 중요하다. 한 그런 입장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깨달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 뜻을 지적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올바로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철저히 깨달았다는 것은 그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생활의 모든 장면들에서 우리가 그걸 올바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선을 통해서 깨달았건 교를 통해서 깨달았건 그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건 간에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깨달았는가는 그 방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불교가 이 마음을 강조하고 분별 이전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물질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하는 색심불이의 관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이렇게 세계와 분리된 영역에 가둬서는 안 된다. 마음이 문제를 풀어가는 첫 단추가 되고 예. 그러한 깨달은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찬원 교수 얘기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변 바깥의 세계가 내 마음에 따라서 그대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바깥 세계와 연관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깥 세계 자체의 상황이 어떤지 그 존재 방식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네, 그러면 앞으로 풀어나갈 문제들을 좀 짚어보시죠, 마지막으로. 예, 이 교수는 현대 사회의 문제로 자본주의 또 세계화, 생태계 파괴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이나 윤리 실천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제 문제의 근원에 우리 인간의 무지가 깔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불의의 안목을 가지고 꾸준한 토론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지적 우리가 주목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청학동 김봉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영 캐스터. 네, 날이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전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도 나날이 해제되고 있는데 현재는 전남 일부 지역과 경남 하동에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종일 산발적으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는데요. 종일 날이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는 내륙 곳곳 과 동해안에 비가 오고 있는데 오늘 밤까지 인천, 경기 서해안과 강원, 충청, 남부지방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 지역에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리는 양은 적게는 5mm에서 동해안에는 많게는 60mm까지 예상됩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츰 맑아지겠고요. 영남 해안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22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 서울 31도 등으로 전국이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5도입니다. 기상청이었습니다.